안녕하세요. 가족주의 온라인 북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저는 이번 온라인 북토크 MC를 맡은 문빈. 소담입니다. 먼저 저희 청년들부터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남산강학원에서 동양고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남산강학원에서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청년 프로그램 청룡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서현입니다. 네, 저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한결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가족주의 온라인 북토크는 사기와 가족, 고대 중국의 낯선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이 책의 저자이신 문성한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와! 이상하게 쑥스럽네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려요. 예. 어디 카메라 보고 하면 되나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기와 가족이라는 책으로 이번에 가족특강 시리즈에 함께 하게 된 문성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산강학원이라고 하는 청년 백수들의 공부터에서 대표 회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주 오랫동안 연구실을 지켰다는 이유로 그냥 선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은 이제 제 프로필이나 이런 쪽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 가족 특강이다 보니까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저희 딸아이의 아빠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의 선배이자 동료고 이런 수많은 가족 또는 이제 이런 인간 관계들 위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가족 또는 사기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온 문리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는 이제 소개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바로 넘어가면은 이번 북토크에서 크게 두 가지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독자의 독자적인 질문 코너입니다. 네, 이 코너에서는 저희가 이제 독자로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점을 하나씩 뽑아보았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가족이란 주제로 강의를 제안을 받으셨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동양고전의 조예가 깊으신데 그 많고 많은 동양고전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딱 뽑게 되셨는지 가족과 사기가 어떻게 연결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사기라는 책을 사기가 좀 망설여지는 책인데 죄송합니다. 제 캐릭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 사기라는 책은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술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은 글자 수가 무려 이제 50만 자가 넘어요. 이거는 특별한 상상력은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기라는 50만 자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 안에 황제들의 이야기도 있고 제후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제 보통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사기라고 하는 책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황제의 이야기든 또는 한 제후 국가의 이야기든 또는 그 한 개인의 이야기든 결국 그 안에 흐르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황제와 황제 가족의 이야기, 제후와 제후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영웅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이야기할 때 사기라는 책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분류적인 이야기든 아니면 주제적인 이야기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에 딱 좋은 책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가족이라는 그 강의가 구성될 때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제를 할까 하나씩 하다가 형도 하나 해, 선생님도 하나 하세요. 그래서
가족으로 뭘 하지? 그랬더니 뭐 아무거나 하세요. 사기로 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사기는 무슨 가족 막중 드라마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거 하세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엄청나게 재미있는 오늘날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면 가족 막장극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참담한 가족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사람들에게 좀 소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무슨 큰 의미나 이런 거보다는요. 재미있는 가족 이야기 또는 또 다른 가족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서문 제목이 되게 독특해서 예. 코로나19, 마이클 조던, 아침 드라마, 그리고 사기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는데 되게 재밌었는데 어떻게 이런 키워드를 뽑게 되셨는지 궁금했어요. 그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서문이라고 하는 이 글은 가장 앞에 만나는 글이지만 가장 마지막에 쓰는 글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작업이 되고 보통은 또 저 역시도 이제 이번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서문을 이제 쓰게 됐는데 막상 이제 가족과 사기와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권의 책을 내면서 어떤 식의 서문을 이제 길잡이로 삼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잠깐 했는데 지금 저에게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건으로서의 코로나19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무렵쯤에 제가 한때 저에게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저하고 관련되어 있었던 한 농구 선수의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거에 한참 열중해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19와 그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요 두 개의 키워드가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 이제 그냥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제까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어떤 일련을 저에게 지금 선물해주고 있는 지금 시간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족이 늘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우리한테 늘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과 뭐 감정적이든 사건이든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는 이제 뭐 다들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겠죠. 저한테 마이클 조던은 또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현역 시절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참 농구할 때 그때 같이 그분은 이제 저쪽 바다 건너에서 뛰셨고 저는 이쪽에서 뛰었는데 아마 하루의 경기 시간은 제가 더 많았을걸요. 저는 하루에 한 4시간도 경기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보다 빨리 은퇴하셨고 저는 아직도 마음이 현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한때 마이클 조던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나오는 뭐 경기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지만 마이클 조던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제가 경기장에서 막 어떻게든 그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들였던 시간들을 저에게 선물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시기에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붙어 있었던 그때는 아마 제 가족들보다도 더 마이클 조던이 저한테 오래 또는 가까이에서 말을 걸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각자 누구에게나 저의 마이클 조던과 같은 누군가가 있겠죠. 이제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가족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인연들이야말로 가족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글이 안 나왔고 일단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저한테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딸아이하고의 관계가 이제 처음과 지금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면서 조금씩 그 관계들을 이제 변화시키겠고 앞으로도 아마 이제 바뀌겠죠. 근데 그 딸아이하고의 관계를 이제 직접적으로 쓰려고 하다가
떠오른 게 이제 아침 드라마였어요. 그 아이와 제가 가장 애착 관계가 이제 좋았을 때 공교롭게도 저는 가족 막장 드라마를 맨날 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아이를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눈물의 이별을 매번 하면서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뭔가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가족이라는 말로 가족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번 다른 사건을 아예 경험시켜주는 그 무엇으로서의 가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그래서 항상 나에게 가장 소중한 또는 중요한 무엇이라고 환기되는 어떤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알면서도 속고 알면서도 보게 되는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처럼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또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엮었다고 말하려고 준비해 왔어요, 사실은. 글을 쓸 때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냥 그때 떠올라서 쓴 거였지만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조금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가족의 스펙트럼이 이 한 제목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네.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뭘까? 어떻게 글을 쓰시려고 약간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서문 제목 보면서 딱 펼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뭔가 연결이 안 되는 이 네 가지 제목들이, 근데 선생님 말 들으니까 딱 그런 내용들이 글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건 글을 잘 못 썼다는 얘기죠. 첫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도 서문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었던 게 있는데, 서문 내용에 이제 현실과 판타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재밌었는데, 가족은 현실도 판타지도 아니고 현실이 아닌 것도 판타지가 아닌 것도 아니다. 가족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말이 뭔가 오묘하면서 재밌기도 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선생님이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예상 질문에 없던 얘기인데 근데 가족을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정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많은 정의들은 이제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가족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나오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이제 문제로 설정되고 또다시 그게 계속 질문의 중심에 갖게 되는 건 뭘까? 그건 아마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뭐 질문 이게 그렇게 매번 우리가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가족에 대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지워나가는 것으로서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부정과 근데 그 부정조차도 사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가족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말 자체의 형식이 제가 요즘 이제 불교 세미나를 하고 있기도 한데 불교 세미나 이제 불교라고 하는 이 세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관심이 있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제 불교 세미나나 불교 공부를 하게 되어서 계속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언어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불교는 번역이 돼 있지만 그 언어의 형식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언어들을 자꾸 버리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버리게 만들면서 다시 다른 사유들을 나에게 계속 주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언어 형식들, 그게 이제 사유의 형식일 텐데 이제 거기에서 좀 흉내를 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딱히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내가 지금 무엇이다라고 여기는 그 실체들을 계속 의심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 내 질문들을 계속 또 다른 질문 앞에 세울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연관도 좀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예상치 않은 질문들을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번째인가?
빠르게 진행되네요.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북튜브라고 책이랑 유튜브가 만난 책이잖아요. 그래서 형식 자체가 엄청 재밌었는데 앞에 보시면 재생 표시도 이렇게 있고 뭔가 책이 좀 재밌었어요. 이렇게 꾸며진 게.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이제 강의를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선생님을 미리 알고 있어서 더 그런지도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선생님의 말투가 막 생각나고 막 표정이랑 선생님이 강의하는 모습이 막 상상되면서 읽히고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선생님 특유의 농담들이 막 있는데 아 진짜 약간 짜증이에요. 이런 걸 던지셨구나 강의 때 막 이런 게 막 떠올라서 읽는 동안 엄청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맨 끝에 가면 QR 코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QR 코드를 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튜브로 이제 강의를 이제 직접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저 혼자 봤을 때 그 강조하는 부분이랑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로 막 말로써 이렇게 강조하는 그 부분이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도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가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구나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니까 또 다르게 읽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또 재밌었고 또 세 번째로 좋았던 거는 많다. 좀 많아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독자로서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 눈이 좀 침침해지고 뭔가 더 이상 읽을 수 없다 막 이럴 때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또 나머지 부분을 들어야겠다. 그런 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독자로서는 이런 형식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선생님도 글을 쓰면서 이제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네, 북튜브라는 형식이 그래서 글 쓰면서 북튜브라는 형식이 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연구실에서는 이제 처음 해보는 형식이었을 것 같아요. 강의를 직접 바로 이렇게 책으로 엮고 하는 게 그리고 마침 이제 북튜브 출판사가 새로 이런 포맷의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다시 이제 책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또 시작된 출판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맞아서 사실은 이게 나온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질문을 제가 받고 나서 이 생각을 잠깐 이제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더 편해요. 네, 왜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가 조금 더 제가 편안하고요. 어떤 걸 글로 쓰려고 할 때에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글이 더 어렵다 뭐 이런 차원도 물론 있고 글이 당연히 어렵죠 누구나. 근데 글로 쓰면 이상하게 평상시에 제 가지고 있는 제 기운이나 제 분위기가 잘 안 나오고 그냥 딱딱하게 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의식이 별로 있는 것 같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되게 엄숙해지기도 하고 되게 진지해지고 근데 평상시에 저를 만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고 엄숙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들을 오히려 가질 정도로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냥 장난도 많이 치고 그냥 유쾌하게 그냥 지내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쓰기와 이 말하기가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분명한 거고 이게 아마 쓰는 영역과 이제 말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전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독서 같은 경우에도 근대 이전에 보통 근대 이전에 낭독을 주로 하고 근대 이후에 이제 우리가 활자화된 인쇄들을 이제 묵독을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그냥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실상 책을 읽으면서 쓰게 되는 내 신체라고 할까? 또는 책과 만나는 어떤 이 지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묵독을 하는 거는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데 낭독을 하는 건 입을 쓰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온 몸의 기운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눈을 쓰고 입을 쓰는 것처럼 보이고 입을 쓰는 것에서 눈을 쓰는 걸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대 이전의 낭독은 내 기운들을 가지고 책과 만나는 것.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내 기운으로 책과 접속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 이 보통 묵독이라고 이야기하는 독서는 좀 협소한 의미에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폐쇄적인 독서들을 하게 만들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도 굉장히 작은 이 존재로서 책과 만나게 만드는 형태잖아요. 저는 읽기와 쓰기, 이제 쓰는 거에서도 말하기와 이 쓰기의 관계에도 이런 비슷한 게 좀 있지 않을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루에 다른 기운을 쓰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는 어쨌든 무언가를 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말을 하고 강의를 녹취로 푼 다음에 그거를 다시 원고화시키는 작업이 저한테 되게 좀 편안하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말투도 기존의 다체나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이제 문어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구어로 쓰는 강의 때는 보통 존댓말을 쓰니까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투로서 글을 쓰는 게 저는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연구실 그 글을 연재하는 MBQ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왕양명과 관련된 글을 연재할 때에도 애초에 이제 그거는 강의도 아니지만 애초에 그런 버전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예전부터 의식을 많이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제가 대학원 이제 그 학술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제 첫 번째 발표 논문을 저는 존댓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보통 논문 발표는 논문 딱딱한 언어로 쓰잖아요. 뭐뭐 했다. 근데 저는 그 발표문을 했습니다 채로 썼거든요. 그게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좀 욕을 먹으면서도 이제 그거를 그렇게 쓴 이유는 그 발표 주제가 우리가 어떻게 구어의 전통을 쓰기로 정착시키는가에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그 논문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 관심은 되게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와는 별개로 이렇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쓰는 사람이 됐을까. 보통은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쓰는 사람이 되면서 이 말하기를 쓰기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늘날 업무일지체라고 하는 다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논문으로 쓰면서 아예 구어체로 논문을 썼던 기억이 이번에 새로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먼 길을 돌아왔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구어적이고 또는 평상시에 말하는 것처럼 아예 글을 쓰는 이 형식은 이번에는 이제 강의 녹취를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쓰게 된 거지만 오히려 원고 자체를 이런 방식으로 제가 글을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말을 쏟아내듯이 글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뭐 쓰기와 말하기와 헷갈리는데 이 말하기와 쓰기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자체 그 쓰는 행위 자체로서 어떻게 둘 사이가 좀 다른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훨씬 더 편안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이번 작업을 통해서 더 알게 됐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튜브라는 형식이 특이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어떻게 또 문쌤의 뭐지 예전부터 하셨던 그거가 연결이 대단히 또 노린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
다음 제목은요. 이것도 제목에 관한 건데 그 고대 중국 내용은 주로 안 읽고 그냥 내용은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제목만. 내용 너무 인상적이어요. 그래서 보면은 고대 중국의 낯선 가족. 이건 내용에 관한 거예요. 아, 예. 고대 알겠습니다. 중국의 낯선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사기에 등장하는 가족들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나 이런 애들 이렇게 딱 이렇게 핵가족 사이즈가 아니라 거의 막 뭐 거의 가문, 집안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의 공동체 수준으로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랑 되게 다르겠구나 이런 점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요 뒤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쌤이 다른 식으로 써주셨던 게 이제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가족의 욕망, 가족을 굴러가게 하는 욕망이 과연 지금의 가족들과 다른가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의미이신지 또 이제 말로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부제가 고대 중국의 낯선 가족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 책을 탄생시켜 준 우리 북튜브 그 수기 실장님의 센스예요. 장명이에요. 근데 이 낯설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낯설다라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낯선 게 뭘까? 이제 여기에는 사실 여러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낯서냐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저 가족이 너무 막장이다 이래서 낯설다라는 느낌이에요. 1차적으로 사기에 나오는 가족은 너무 가족 같지 않아. 너무 막장이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부인 삼고 뭐 이런 이야기야. 참 가족 같지 않아. 이런 얘기라는 의미에서 낯설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낯설다라고 느끼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가족 표상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저걸 낯설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족 표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핵가족 안에서의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이 근대 이후에 이제 중산층 부르주아 가정의 원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족의 그 아이디어란 타입은 그렇겠죠. 그걸 낯설게 하는 가족이겠죠.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제 우리들의 생활은, 세계는 조금만 사회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사기에 나오는 가족들 못지않은 가족들이 아마 범람하고 있을 거예요. 일일이 사기처럼 싣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기사화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가족 간에 벌어지는 정말 엄청난 이 사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이 다양성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 낯설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그 자체를 낯설게 보는 어떤 시선으로서의 낯설미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해석할 때는 또 하나는 그것을 낯설게 만드는 이 안에서의 낯설미 또 하나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 위에서 이제 방금 질문하신 얘기를 받아서 해보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떤 가족들을 보면 계속 지금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바라보게 되지만, 조금만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사기라고 하는 책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가족 이야기들이 지향하고 있는 또는 이제 드러내고 있는 그 욕망들이 뭔가, 왜 그 가족들은 그렇게 지지고 볶고 서로 죽이면서 그런 가족으로 가족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정말 그렇지 않고 옛날 이야기 동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가족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가족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저 가족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 애초에 그 욕망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가족 같이 이제 오늘날 가족들이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욕망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돈 문제 또는 뭐 대부분이 돈 문제이겠죠. 돈 문제 말고 또 하려고 하니까 뭐 돈 문제 그리고 또 돈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이를테면은 권력 문제 뭐 이런 거거든요. 그 권력을 누가 잡느냐 이게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좋은 자식도 없는 거죠. 즉 그것을 침해하는 형제라도 용서할 수 없어. 그것을 침해하는 아버지라도 용서할 수 없어. 그것을 침해한다면 아들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문제도 어떤 돈이 당연히 내 것인데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침해하는 누군가 있으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옆집 가족의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 돈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살인을 하거나 무슨 뭐 싸움을 하진 않죠. 근데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그거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해보자면 돈 문제만 가지고만 얘기해보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볼 수 일단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장 가까이 묶여있는 존재들이고 그런 욕망들을 서로 공유하는 존재들이다 보니 그것이 권력이었느냐 돈이었느냐라고 하는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형식 자체가 계속 이런 식의 파탄을 그러니까 공유할 수 없는 욕망들을 계속 공유해야 되는 어떤 이 집단인 거고 그러면 좀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가족은 계속 그 안에서 그런 욕망들이 교차되는 곳 위에서 매번 이런 식의 눈을 보기 어려운 사건들을 일으키는 어떤 집단들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욕망의 원 배치가 과연 근본적으로 다른가 예전의 가족이나 지금의 가족이나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사기나 이런 다른 책들을 통해서 저런 가족으로 저런 가족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우리가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제대로 살아남는다는 건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연결시켜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과연 그렇게 겉으로 보일 때 낯설어 보이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질문해 보고 그 질문의 자리로부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문제들을 또 넘어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면 어떻겠는가 이제 그런 취지로 답을 하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기에 나오는 가족들은 이거를 저희는 이제 돈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씩 하다 지금 여기는 이제 국가 단위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적나라하게 이제 딱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저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이게 정말 약간 재산까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지점에서 오면은 저 자리에 있으면은 진짜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걸까 지금의 우리도 정말 다른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네요. 약간 그 농담처럼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는 그 용어가 우리가 어떤 길을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제 어떤 원점 같은 이름인지 아니면 이 가족으로부터 사실은 어딘가로 계속 출발하기 위한 거점이 돼야 되는지 가족은 항상 어느 시대나 문제였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의 문제의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한 번도 문제가 아니었던 가족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본다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그런 가족들에 대한 모습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건 항상 어느 시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가족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삶의 근본적인 어떤 단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가족주의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족은 그 자체로 죄가 없죠. 나의 존재의 출발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가족주의가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주의가 되는 것은 이제 가족을 주의해야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 예전에 어디서 본 광고 카피인데 뭐 치킨은 살은 쪄, 살은 네가 쪄,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은 죄가 없어요. 문제는 그 가족을 끊임없이 회귀해야 되는 원점으로만 전유하려고 하는 그런 가족주의. 그 가족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이 가족의 원 배치를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건 가족이야말로 사실은 가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만큼 이제 출발시켜주는 아주 든든한 나의 뿌리인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또 다른 길을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출발시켜주는 곳이 가족. 그러면 훨씬 더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돌아오는 가족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들을 계속 경유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말은 좀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금 드리게 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사마천의 이 사기 안에 실려있는 수많은 가족들을 오늘날의 가족 상황들과 비추어 보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되게 강의 듣듯이. 그 선생님 책에 쓰셨듯이 네. 그 문구가 또 기억나네요. 포스터에 저희가 썼는데 가족끼리 왜 이래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원래 그래. 그런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또 나는데 또 그러면서 그 다음 코너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갈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족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코너를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네, 그 두 번째 코너는 사기의 사자를 딴 청년의 사적인 질문 코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 일상에 내 가족에 어떻게 가져가 볼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뭐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족하면 이제 동생하고 좀 잘 안 풀리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의 1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가족은 이념적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 상들로 계속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가공하면서 자신을 다그쳐왔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생에 대한 이런 상이 있더라고요. 그 약간 오빠는 동생을 여동생인데 7살 아래 잘 돌봐주고, 그리고 동생 그런 오빠를 잘 좀 따르고, 그래서 좀 사이가 좋은 화목한 그게 약간 정상적인 그런 남매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어렸을 때 계속 되게 친했거든요. 저도 챙겨주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근데 얘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커가고 하니까 막 저에 대한 태도도 막 달라지고 엄청 반항적일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정상성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고 뭐 남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그러면서 막 되게 막 밉기도 하고 동생이 엄청 약간 그 되게 애증의 감정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왜 이렇게 됐나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매 관계는 이래야 해. 나는 이런 동생은 이래야 해. 이런 기대나 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걸 좀 느끼고
아 그럼 내가 그런 거를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비우고 이 친구를 다시 만나면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이번에 추석 때 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그냥 아는 거랑 진짜 대면에서 실제로 행하는 게 또 다르구나. 이제 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혈연 집단이라는 어떤 그 특수성 때문인지 이유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이게 실천의 영역까지 확장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배움을 실천으로 가져갈 때 부딪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혹시 뭐 조언이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저기 일단 가족 컨설팅을 제가 할 수 있는 없고요. 특히 저도 여동생이 있어 보질 않아서. 그런데 제가 본 그 책에서 가족 관계를 가장 멋있게 풀어낸 사람은 이제 순임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순임금은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이복 동생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순임금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풀어낸 사람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인데 그 왕양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해피엔딩인데 결국은 순임금이 이제 성인이니까 해피엔딩이죠. 이 가족을 잘 어쨌든 다독였겠죠. 근데 거기에 핵심으로 순임금은 자기 아우인 상의 간악함을 상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관계에서 어그러짐이 있을 때 상이 제가 왜 저러지? 쟤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관계에서 순임금은 끊임없이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상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지점을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순임금을 해석할 때 아주 멋있게 풀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까 이제 말 중에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이번에 갔더니 제가 뭐 잘못한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물어본 거죠.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본인이 잘못한 게 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 치더라도 또는 모른다 이제 그리고 또 동생이 또 뭔가 잘못하는 내가 오빠가 보기에 동생이 어쩌어쩌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동생과의 내 관계가 과거의 아름다운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야 돼. 또는 드라마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남매의 모습처럼 지내고 싶어. 뭐 어떤 이런 상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닌 것들은 다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이미지나 어떤 관계로 가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동생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묻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에게 뭐를 바라는 건 아까 또 뭐 비니가 얘기했지만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그냥 뭐 바라고 이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까지여야지 자꾸 가족은 이래야 돼. 나는 이만큼을 하니까 우리는 이러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자꾸 이 가족 밖으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했는데 넌 이만큼을 해야지 자꾸 하는 이런 식의 관계로 계속 가족들을 묶어내는 이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이 가족이 소중한 만큼 또는 내 가족이 나에게 이제 의미 있는 만큼 그 동생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상들은 내가 바라는 상이 이제 동생과의 관계에서 어떤 바라는 이미지나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로운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을 좀 그냥 본인 스스로가 먼저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어두워진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가족 살 때는 끝났나요? 네,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게 뭔가 아까 순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왕양면이 보는 네. 순임금? 네. 근데 어떤 가족 안에서 가족 넘기를 책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어떤 막장 치정극의 예시가 아닌 좀 주공 같은 모범적인 사례에서 가족 안에서 가족 넘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시가 혹시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 안에서는 그런 예시는 아주 아이디얼한 타입으로서의 주공, 공자가 그렇게 존경했던 주나라 주공의 사례 정도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거는 현실에서 그만큼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렵다는 걸 얘기해 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불가능함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이제 그 한결이 질문에 들으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가족 안에서,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피를 나눈 이 가족들로 자꾸 우리는 가족하면 자꾸 그 가족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상상력들을 자꾸 닫게 되는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남산강학원이나 가미당을 저희가 이제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부터 해서 또 같이 하루 일상에서의 어떤 생활이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습관들이나 그 사람의 공부의 일상들을 가지고 계속 서로를 독려하거나 뭐 얘기할 수 있는 관계들이 만들어지죠. 저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꼭 왜 우리가 혈연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만 좁은 의미로 쓰여야 하는지, 그 울타리를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다른 가족들에게로 가족에게 쏟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충분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해볼 만한 지점들은 충분히 많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시작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작될 때 시작되는 거기에서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더 우리가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우리가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질문들을 넘어갈 수 있는 이 능력과 힘들을 갖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가족에 대한 내 그 친족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이 생각이나 거기에서의 관계에서의 내 행동들도 품행들도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미처 말을 못했는데 사기에 나오는 가족들의 그 무수한 막장 드라마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다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냐, 열심히 분가하고 독립하는 과정들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가족들은 자꾸 가족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으로서 이걸 보여주지만 거기에는 거의 다 집을 다 떠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고 국가를 건설한다는 게 새로운 가족들을 이제 여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내 가족 안으로 돌아오는 상상력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가족에 대한 상상력들을 좀 방향을 바꿔 보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뭔가가 다시 다른 질문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질문들로는 비슷한 대답들밖에는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만한 무슨 강의 모드가 돼 있고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서 그래서 벌써 50분이 지나갔는데요. 놀라는 척 해줘.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지나갔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가족이 약간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이거를 떠나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했어서 이렇게 그 문쌤이 책에 쓰신 가족을 넘는 가족이라는 게 뭘까? 약간 이런 질문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완전히 뭐 부정하고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도 그 다른 시작점을 시작할 수도 있는 이런 지점이 되게 다르게 또 역시 이렇게 직접 말로 들으니까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댓글도 혹시 댓글. 너무 이게 설명만으로 충분했나 봅니다. 이럴 수가. 저도 그 가족이랑 지금 떨어져 지내니까 뭔가 가족 고민이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같이 지내는 친구들도 오히려 가족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뭔가 가족처럼 느껴지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딱히 안 했구나 가족이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참 다시 가족 쪽이 될 것 같은. 내 주위를 다 가족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그럼 문쌤도 이번에 온라인 북토크가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엄청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첫 방송 출연이라서 엄청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요. 어떻게 그냥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족 이번에 특강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존경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책을 냈고 그리고 토크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사실 좀 더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사실. 하지만 이제 이게 강의도 그렇고 원래 이런 것도 연작되어 있는 거 1번 타자가 좋은 건 하고 가면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숙제를 뒤에다 남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 고찰이나 철학적 의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문만 열고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콘서트라 이거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거를? 북토크? 온라인 북토크. 네, 온라인 북토크. 온라인 북토크는 처음 해보는 건데요. 오늘 막 관중도 막 이게 날씨도 추워졌는데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오프라인에 지금 막 너무 깜짝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방송이구나. 이런 걸 지금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제가 그리고 강갑찬 TV 국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나중에 이제 강갑찬 TV로 다시 올라갈 텐데 어쨌든 강갑찬 TV 콘텐츠 건진셈 치고 그렇게 위안을 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가족주의 사기야 가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끝은 아니고요. 이제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3편의 온라인 북토크가 남아 있는데요. 본격적인. 특히 다음 편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요. 곰쌤의 이제 기생충과 가족, 핵가족의 붕괴에 대한 유쾌한 묵시록으로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번에도 이제 다음 북토크도 더 재밌는 아니 이번 것도 다음부터는 재밌어요. 네,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가족주의 가족주의 온라인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